네, 소개받은 박병훈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인공지능은 60년 정도가 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얻어내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데, 이 가치를 얻어내는 행위가 과거에는 통계적 방법, 데이터 마이닝적인 방법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중에서도 좀 잘 나간다는 딥러닝 이런 방법으로 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기술입니다. 저희처럼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의 기술이 필요할 텐데, 이 어느 것 하나가 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발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 전제라고 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께 조금은 안도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기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갖추는 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꽤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위너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결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고자 할 때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인공지능 자체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그런 알고리즘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기술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알고리즘과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공지능,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알고리즘 영역과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이런 영역의 인력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200줄에서 많아야 1000줄 정도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보다 뭐가 더 쉽다라는 말이에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더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으로 어떻게 중소 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AI 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AI 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플랫폼을 얘기할 때 AI 에서 서비스 좀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이쪽 왼쪽이 지금 기술 성숙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이 이미 이 꼭지점을 정점으로 해서 기술 성숙도가 완성돼서 이제 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 내려오는 이 기술들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공지능 하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이미 기술 성숙도가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술 성숙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AI 클라우드라는 것은 AI는 내 노트북에서 했고 어떤 그 서버에서 했는데 이거 클라우드에서 하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AI도 클라우드에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I를 위한 인프라, AI를 위한 미들웨어, AI를 위한 그런 미들웨어 인프라를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를 어느 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하겠다. 그러한 총체적인 명칭이
AI에서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서비스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바로 클라우드상에서 내가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뭐만 가지고 있으면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누구라도 언제나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기존의 업체들이 활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업체가 나올 수 있어요. 맨 기저를 이루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NHN이나 그다음에 네이버나 KT나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인프라 위에 어떤 프레임워크, 미드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T3Q와 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드웨어 플랫폼, 도구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는 누구일까? 그 업체들이 바로 스타트업이고요. 기존의 데이터와 업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 얘기를 한번 해보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죽이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독? 이 기회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이 기회로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한테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중소기업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비용과 플랫폼 비용 그리고 기술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중견기업들 5천만 원, 1억 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뭔가 이슈가 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2018년에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게 우리 제조 AI 혁신 인프라 사업, 캄프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이 캄프 사업이 이제 스타트했죠. 물론 이 캄프 사업의 스타트일 뿐이지 이 사업이 어떻게 잘 갈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는 것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와 부의 편중이 그리고 해외 기술의 종속성이 커질 거다. 대기업이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수십억 정도 쓰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소 중견기업한테는 수천만 원도 굉장히 큰 비용일 수 있더라.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4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어디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서로 도와가며 개발하고 실험하며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운이 좋게도 일단 뭐는 시작했다. 캄프에서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AI 플랫폼 사업, 클라우드 위에 AI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스타트업과 업의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 팩토리 업체들이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사업은 시작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만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의 영역이 다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예로 든다면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했습니다. 즉 어떤 기업에게 5천만 원, 1억을 지원해 하면서 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깔면 좋아요.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의 실질적인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업체 하나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스타트업 그리고 기존의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동참하는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팩토리로 전환이. 그 다음에 획일형 스마트 팩토리에서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한다. 아마도 스마트 팩토리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딱 맞춰놓고 이거 갖다 쓰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다 못 쓰거든요.
예를 들면 ERP,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ERP를 어찌 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일단 깔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몇몇 기능들은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플랫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화해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목적과 데이터만 있다면 누구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참하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죠. 제가 늘 드리는 가정 중에 하나인데 강남 한복판에다 데이터, 쓰레기를 모으고 있어요. 쓰레기죠. 그런데 내가 왜냐하면 빅데이터 모으면 쓰레기를 모으면 돈이 된대. 일단 모아. 근데 제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남 한복판에다가 계속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서 내가 그 가치를 팔아서 계속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라. 예를 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빈병이라는 쓰레기를 모아서 그 쓰레기를 잘 청소해서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내가 얻어야 할, 내가 수집해야 할 데이터는 확연히 정해지는 거죠. 뭡니까? 그게 바로 빈병이잖아요.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뭐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비즈니스 목적을 정의하고 비즈니스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걸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단언컨대 비즈니스 목적을 정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 차원으로 할 수 없으니 플랫폼 안에서 다 사일로로 못하니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목적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 정해졌다면 처음에는 1개지만 5개가 될 거고 5개가 50개가 될 거고 5만 개가 될 수 있도록 수평적 확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비즈니스 수용성과 확장성이 보장되는 개념이 바로 뭐다? 플랫폼 기반이다. 자, 이게 이제 활용에 대한 예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위에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선이 좀 넘어갔네요. 여기 인공지능 플랫폼까지를 파스 포 AI, AI를 위한 파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요 영역이죠. 파스, 여기까지 인공지능 플랫폼까지. 그리고 이 위에 지능화 서비스, 이것들을 AI를 위한 사스,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 뭐예요? 이 클라우드가 AI를 위한 IaaS입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위한 IaaS, AI를 위한 파스, AI를 위한 사스, 이것들을 우리는 AI에서 서비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틀, 체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AI에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플랫폼은 기존의 플레이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레이어, 스타트업, 그리고 업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 구조 안에서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스마트 건물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스마트 팜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스마트 매장 서비스도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 그 사례들을 간단하게 스마트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찾아서 적어본 거죠. 이건 누가 발굴해야 한다? 목적과 데이터를 찾을 현장에서 찾거나 현장에서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인공지능을 하는 업체나 혹은 컨설턴트들이 같이 참여해서 찾아야겠죠. 여기까지 해서 저는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떠한 접근법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실은 대기업들과 혹은 글로벌리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뭐 간단하게 회사의 소개고 심플합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따로 떼지 않겠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리고 누가 목적과 데이터를 가진 누구라도 언제나 빠르고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사례를 쭉 봤을 때도 주로 서비스 중소기업 쪽에 조금 사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 캄프라고 하신 것도 결국은 이제 제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제조 서비스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이 제조 중소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만한 어떤 이런 AI를 활용한 그런 사례? 예, 사례를 하나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AI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AI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뭘까요? 비전 인식,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비전 인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사람 인식하는 거죠. 또 그러면 보안에 쓰일 수 있겠죠. 그걸 CCTV로 확장시키면 보안, 그 다음에 교통 체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아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제조 현장으로 가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다 양불 판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필름을 만들었으면 그 필름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 양불 판정을 휴먼 베이스로 했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잠깐 좋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기계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판단한다면요. 그러지 않겠죠. 양불 판정에 많이 쓰이게 있겠죠. 또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떤 설비에는 온도나, 그죠? 온도나 뭐 그 설비를 사용한 기간이나 혹은 다른 습도나 이런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한 이상 탐지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도 많이 써요. 자, 또 실제로 또 많이 쓰는 것, 즉 영상 이미지 분석 많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다 뭘로 바꿀까요? 텍스트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핵심을 요약해내. 그런 것들은 뭘까요? 그게 바로 텍스트 분석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통계적 접근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한, 굉장히 발전한 수준으로 가요. 그럼 이런 텍스트 분석을 해서 알고 싶은 건 뭘까요? 얘가 어떤 민원을 치면 얘가 어떤 종류의 민원이야? 얘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요약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 계약서가 어떻게 적어야 돼? 라는 계약서 작성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 분석의 영역이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디다 쓰이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영상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강화학습을 위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찾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고 같이 찾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무엇하고 똑같냐? 여러분들 우리 플랫폼이라고 말하지만 마켓컬이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라 이런 거 다 말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가장 먼저 찾았고 가장 먼저 실행한 사람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 알고리즘이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뭘 할 건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니면 스타트업 중에서도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지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티스리크가 아직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회사한테 되겠어? 대기업한테는 되겠어? 글로벌 회사한테는 땡땡땡.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안 하려면 왜 회사 하세요? 요지는 뭐냐?
성장해야죠. 경쟁해야죠.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에는 판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죠.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밴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만 딱 내리면 가장 빨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한국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구조에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트렌드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요. 왜?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위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언제는 비즈니스 트렌드가 비즈니스에 대한 사이클 텀이 3년 됐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2년 됐을 때 괜찮아요. 1년 됐을 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6개월, 3개월로 가요. 그런데 대기업은 6개월, 3개월이면 어떤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의사결정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에 굉장히 기민하게 어떤 특정 기술에 파고들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에요. 더구나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생한 중소기업이라면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만 없다면요. 그래서 지금 기술 빠르기나 비즈니스 사이클이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작점은 좀 도와줘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